안녕하세요. 녹색의 꿈의 문지연입니다. 요즘 외식을 하다 보면 맛의 트렌드가 눈에 띕니다. 몇 년 동안 매운맛이 유행하면서 마라탕이 인기였으면 요즘에는 단맛의 절정인 흑당이 또 인기인데요. 사람들이 이런 자극적인 맛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입맛의 벼다를 통해 건강한 맛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으로 인해 한국인의 입맛이 변하고 있다. 달고 짠 음식을 의미하는 단짠이란 트렌드가 식품업계 유행처럼 번지기도 한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단맛과 짠맛을 탐닉하게 되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등 각종 만성 질환의 위협에 노출되게 됩니다. 또 채소보다는 육류를 선호하는 식습관의 변화도 눈에 띄는데 문제는 이런 입맛과 식습관의 변화가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소가 이 배출하는 메탄이 그게 얼마 되겠냐 싶지만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소가 10억 마리가 넘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처럼 먹고 마시는 음식들은 과연 어떻게 환경을 변화시킬까? 지구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바른 식생활을 알아보고 올바른 식습관을 갖기 위한 노력들을 살펴본다. 먹거리에 관한 조금 특별한 수업이 진행 중이라는 경기도의 한 지역 아동센터. 초등학교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과연 어떤 수업일까? 여기 주스가 있는데 몇 가지 종류가 있지? 하나, 둘, 진짜 직접 신선한 채소랑 과일을 가지고 만들어 왔어. 이각의 달인을 찾아라. 얘들아, 이각이 뭐야? 우리 몸 중에 어디를 미각이라고 해요? 우리가 먹었을 때 입으로, 혀로 느끼는 맛을, 그 감각을 미각이라고 해요. 진짜 체리, 딸기, 토마토일까 있겠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채소나 과일 등 식재료 본인의 맛을 일깨워주기 위해 시작됐다는 미각 교육은 수업이라기보다 놀이에 더 가깝다. 우리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거부터 먹어볼까? 선생님이 들고 있는 빨간색부터 먹어볼까요? 선생님이 앞에 작게 준비를 해왔어. 지금부터 하나씩 나누어 줄 건데 파프리카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색깔, 냄새가 조금 났어요. 네. 또 너희가 알고 있는 빨간색 채소 과일이 또 뭐예요? 딸기는 좋아. 오늘 수업은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신선한 채소 과일을 갈아서 맛있는 색깔별로 주스를 준비했어요. 맛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주스를 먹어보고 어떤 채소 과일이 들어있는지 맞춰보는 게임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미각 교육은 단순하게 혀로 맛만 보는 것이 아니다. 아니, 이번엔 손 떼고 그냥.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는 혼합 주스의 색을 관찰하고 냄새도 맡아보면서 식재료가 가진 고유의 특징을 살피는 일이 더 중요한데 이번에는 지금 아이들은 무슨 맛을 느끼고 있을까? 딸기하고 토마토하고 파프리카요. 파프리카? 파프리카 좋아해? 아니요. 난 좋아하는데. 좋아해? 완전 싫어요. 완전 싫어해? 맛은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먹을만했어요? 파프리카 빼고. 그 안에 색소 때문이야. 혀 끝에서 느껴지는 맛의 실체를 하나하나 기록하다 보면 아이들은 식재료 고유의 맛을 저절로 습득하게 된다. 향과 맛을 모두 느끼면서 미각 수업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지만 매 순간이 즐거운 것은 아니란다. 평소 먹어보지 못해 생소하거나 어쩌다 싫어하는 맛을 혀 끝에서 느끼게 되면 본능적으로 표정이 찡그러진다. 무슨 맛 났어요? 그럼 맛이겠지. 호박. 호박? 맛은 어땠어요? 맛없어. 학령기의 미각 교육은 사실 이 시기에
자극적인 맛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식품 자체의 본연의 맛을 느끼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도 본인들이 직접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연령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미각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 이렇게 또 책에 나온 대로 또 지루하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게임을 통해서 또 식재료에 대해서 친근하게 접근을 하고 또 그것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 그리고 각종 식품 첨가물에 노출된 현대인들. 그중에서도 아이들은 혀끝에서 유독 맛있게 느껴지는 자극적인 음식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다. 흔히 단짠 음식이라고 부르는 달거나 짜고 기름진 음식들은 쾌감 중추를 자극해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들을 분비시키기 때문이다. 예전에만 해도 집에서 주로 어머니가 해주시는 식사를 하고 외식도 가끔씩 있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외식이 잦아지고 특히 식품 산업이 발달하면서 가공식품이 많이 늘었습니다. 상징적인 예로는 또 패스트푸드가 많이 늘었는데요. 상징적인 예가 이 맥도날드가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1호점이 열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식습관이 바뀐 게 어떻게 보면 한 세대가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육식이 증가하고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서 정제된 식재료, 예를 들어 설탕이라든가 과당, 그다음에 식물 경화유 같은 것들을 많이 섭취하게 됐습니다.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은 일상에서도 당류가 많이 함유된 가공식품들을 입에 달고 산다. 특히 물 대신 습관적으로 섭취하게 되는 음료들 속에는 과도한 당분이 들어있는데, 물론 적당한 당 섭취는 몸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한다. 문제는 이것이 쾌감 중추를 자극해 단맛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일일 설탕 섭취량은 50g 미만. 각설탕으로 따지면 15개 정도 양이지만 음료 등의 가공식품들 속에는 그것을 웃도는 양의 설탕이 함유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1인 1일 평균 가공식품으로 당류 섭취량을 살펴봤더니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들의 당 섭취량이 각각 57.5g과 52.2g으로 WTO 권장량 50g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을 공급하는 가공식품 중에서는 음료의 비중이 상당한데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들은 음료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탄산음료를 통해서 당분을 과잉 섭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류를 많이 섭취했을 경우, 즉 과잉 섭취 시에는 비만과 또 심혈관 뇌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 등 굉장히 다양한 그런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설탕을 비롯한 당류를 섭취하게 되면 우리 뇌에 어떤 중추 신경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물질이 나오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중추를 자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맛을 먹다 보면은 점점 더 그 몸에 그런 기쁜, 즐거운 자극을 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서 단 것에 좀 더 탐닉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나트륨 섭취량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 밥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간이 센 국과 반찬은 한국인의 고질병인 나트륨 과다 섭취의 주 원인이다. 짠맛에 대한 것도 역시 여러 가지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을 통해서 섭취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짠맛이 너무 강조가 되고 나트륨 섭취가 많아질 경우에는 고혈압이 유발되고 그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또 이 짜게 먹는 식습관으로 인해서 위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우리가 먹는 음식의 나트륨 함유량은 어떨까? 제작진은 한 대학교 실험실에서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4가지 식품의 염도를 직접 측정해 보기로 했다.
과자와 햄버거, 컵라면과 김치는 달고 짭짤한 맛 때문에 한국인이 자주 찾는 음식들이다. 먼저 컵라면의 염도를 측정해 보기로 했는데 끓인 물을 부어 조리를 한 후 라면 국물의 일부를 시료로 준비한다. 염도계는 수분의 염분이 함유된 정도를 측정하는 기기다. 얼큰한 맛을 자랑하는 컵라면의 염도 수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 염도계가 측정한 기록은 1.1%였다. 보통 일반적인 국의 염도는 0.8 정도입니다. 근데 라면의 염도가 1.1%가 나온 거예요. 많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일반 국보다 염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의 짠맛은 액체 상태에서만 측정이 가능하다. 과자의 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일단 분쇄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과자를 물에 희석해서 시료를 만들고 염도를 측정한다. 염도계는 전기 전도도와 저항을 통해 작동된다.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은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염분 농도가 높을수록 전기 저항이 약해진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과자의 염도 수치는 0.2%로 기록됐다. 이번엔 사람들이 자주 먹는 햄버거의 염도도 측정해 보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측정한 염도로 소금 양과 나트륨 양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 먼저 음식의 염도를 재고 음식의 중량을 곱하면 소금 양이 나온다. 또 소금 양의 0.4를 곱하면 그램을 기준으로 하는 나트륨 양을 알 수 있다. 햄버거의 염도 수치는 0.4%. 과자보다 나트륨 함량이 높았다. 아침 정도만 집에서 먹고 점심과 저녁을 외부에서 외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외식으로 해결하다 보면 가공식품이라든지 편의점 식품은 그냥 가정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나트륨이라든지 지방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편의식품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서 이 편의식품에 대한 어떤 이제 영양이나 이제 식품의 그러니까 영양을 좀 이렇게 컨트롤해야 되는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달고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미각이 둔화하면서 자극적인 맛에만 반응한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또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사람들이 육류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연 육식이 맛의 트렌드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요? 요즘 사람들은 단순히 자극적인 맛만 추구하는 게 아니다. 고기요. 선호하는 식재료 역시 채소나 과일보다는 육류 소비 지향으로 변하고 있다. 직장인들의 회식이 보통 삼겹살집에서 이루어지거나 가정에서도 외식이라고 하면 메뉴로 고기를 떠올리곤 한다. 실제로 한국인의 육류 섭취량도 매년 증가해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인당 육류 소비는 2017년 49kg에서 2018년 52kg으로 늘었고 2028년이 되면 59kg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기, 육류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음식이죠.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지속적으로 과잉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이 비만이라든가 각종 그 심혈관계 질환이나 심지어 암 발생 위험성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많고요. 환경의 측면에서는 그런 고기를 만들어내는 가축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 가축들이 내놓는 배설물이라든가 뭐 트림으로 인한 메탄 같은 온실가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 파괴가 심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고기 1kg을 얻으려면
풀이나 콩 1kg를 먹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10kg 이상을 먹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소비가 되는, 낭비가 되는 것이죠. 네이처에서 발표한 식재료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살펴보면 쌀은 0.14g, 채소는 0.68g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소나 양의 경우 수십 배가 넘는 5.6g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나 돼지, 염소 등 동물을 기르는 목장의 증가도 지구 환경에 큰 부담을 준다. 소 한 마리가 소화 배설 작용을 통해 1년 동안 배출하는 메탄가스의 양은 약 85kg이다. 전 세계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의 수는 약 13억 마리로 추정된다. 즉, 이를 모두 합치면 전 세계 소가 1년에 약 1,105억 킬로그램의 메탄가스를 배출하는 셈이다. 이는 전 세계 메탄가스 배출량의 약 25%에 해당된다. 이런 이유로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도 가축 사육이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하고 있다. 우리가 먹는 고기가 그만큼 환경에 큰 부담을 준다는 의미인데,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는 중국에서도 육류 소비가 점점 늘고 있다. 기존 중국인들의 밥상은 쌀밥과 면 위주였으나 최근 중국 경제 발전으로 개인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육류, 수산물 위주의 요리를 주로 찾게 된 것이다. 중국 산업정보망의 발표에 따르면 1990년 중국 도시 주민들은 매년 1인당 평균 131kg의 곡류를 섭취했으나 2014년엔 107kg까지 하락했다. 그에 반해 육류 소비량은 1990년 18kg에서 2014년 21kg으로, 수산물은 8kg에서 15kg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식습관 변화로 중국 조미료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중국 시장의 조미료 종류도 매우 다양한데 간장, 식초, 장류, 화학 조미료가 전체 조미료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화학 조미료 중에 유해 성분이 섞인 가짜 조미료가 유통되면서 중국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육류의 소비와 조미료 시장과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채소에 사용하는 조미료는 대부분 샐러드 드레싱이나 소스를 이용하거든요. 근데 샐러드 드레싱이나 소스는 채소의 본연의 맛, 즉 채소는 생거로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 본연의 맛을 찾기 위해서 가볍고 상큼한 것을 많이 사용하지만은 고기 요리에 사용하는 조미료나 드레싱이나 소스 같은 경우는요, 고기의 텁텁한 맛이나 잡냄새 같은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더 많이 조미료를 사용하고 향신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채소하고 고기하고는 완전히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기 요리에 사용되는 조미료를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홍성의 한 대학교. 보통 사람들은 채소 요리보다 고기 요리에 더 자극적인 조미료를 쓰게 된다고 한다. 육류로 이루어진 식단이 채식 식단보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천연 조미료를 이용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돼지고기 맛을 아주 살려줄 수 있는 우리 천연 조미료인 된장을 갖고 된장 소스를 이용한 돼지고기 맛을 살려줄 수 있는 소스를 만들 거예요. 된장 옆에 우유가 들어가죠. 이 우유가 왜 들어가냐면 된장에는 단백질 성분이 있고 염분은 있어요. 근데 지방은 없거든요. 그 지방을 살짝 넣어서 고소한 맛을 내주기 위해서 저희가 우유를 살짝 넣어줄 거예요. 또 우유가 된장하고 만났을 때는 염분을 빼주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저염으로도 먹을 수 있거든요. 학생들은 요리 중간 과정마다 맛을 보면서 음식의 간을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
음식의 맛이라는 것은 요리사의 입맛이 결정하기 마련이다. 결국 조리 수업의 핵심은 적절한 맛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까보다 저희 학생들한테는 일일이 맛을 보게 해갖고 이런 맛이구나, 이때는 조금 덜 넣어야 되겠다, 이때는 조금 더 넣어야 되겠다는 것을 본인들이 인지를 해줄 수 있게 저희가 시식을 그때 맛의 변화를 시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요리하는 학생들한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우선은 미각을 살려줄 수 있으면 요리하는 학생들이 음식을 만들 때도 훨씬 더 좋고요. 또 고객을 맞이했을 때도 그 음식의 미각으로 인해 갖고 맛이 상품이 나올 수 있고 하품이 나올 수 있고 차이가 있으니까는 훨씬 더 학생들한테는 직접 맛을 먹여보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다 완성된 거 먹게 해줬을 때는 맛있다는 생각이지만은 맛의 변천 과정을 알 수 있는 게 학생들한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발효 음식 중에서 우리나라 된장은 고기의 잡냄새를 제거해 주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이런 천연 조미료를 써서 소스를 만들게 되면 자극적이지 않고 건강한 맛의 요리를 완성할 수 있다. 먹기 좋게 손질한 등갈비는 이물질 제거를 위해 끓여놓은 된장물에 넣어 1차로 데쳐낸다. 그 후에 시원한 물로 등갈비를 씻어낸 다음 월계수잎과 직접 만든 된장 소스를 넣어서 한 번 더 끓여준다. 이제 완벽하게 익혀주는 작업해 줄 거고요. 때문에 조금 더 감칠맛이 나요. 안 누렇게 됩니까 이거? 그런 다음 된장 소스를 넣어서 졸여주면 요리가 완성된다. 된장 소스를 활용하면 다른 조미료를 쓰는 것보다 고기 맛의 풍미를 더 살려주고 많이 짜지 않아 몸에도 부담이 없다. 드디어 완성된 된장 소스 돼지 등갈비 강정.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이게 된장을 사용했는데 된장 맛은 거의 안 느껴지고 살짝 된장을 먹을 때 비린 맛이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혀 비린 맛도 안 나고 아예 적절한 짠맛이 나서 맛이 좋은 것 같아요. 시중에서 파는 거는 조미료 맛이 되게 세거나 아니면 되게 자극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입맛을 끄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만들면은 좀 건강하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그런 느낌이 되게 덜해요. 되게 부드럽기도 하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근데 자극적이지도 않은데 되게 맛도 있고 되게 좋아요. 건강하다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미래의 요리사를 꿈꾸는 학생들. 이들이 만들고자 하는 요리는 단지 맛있기만 한 요리가 아니다. 인공 조미료를 덜 써서 식재료 본인의 맛을 살릴 수 있는 맛있는 건강식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들의 목표라는데 그래서 유독 천연 조미료에 대한 관심이 많다. 저는 소금 대신 진짜 우리나라 전통의 조선 간장을 사용하라고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소금 대신 함초 같은 것도 즙을 내서 간장 대신 사용하셔도 짠맛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설탕 대신은 팽이버섯을 갈아 사용한다거나 양파를 사용한다거나 배즙 같은 걸 사용해 주시면은 훨씬 더 건강에 좋은 단맛을 얻어낼 수가 있으니까는 그런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시원하고 개운한 맛을 느끼시려고 하면 청양고추를 발효를 시켜갖고 숙성시켜주면은 시원하고 개운한 맛도 같이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최근 들어 건강한 음식에 대한 욕구는 맛있는 음식을 찾는 것만큼이나 커지고 있다. 그래서 식품 유통 시장에도 작은 변화가 일고 있는데 나트륨 함량을 줄인 소금이 등장하거나 건강을 생각한 조미료들이 신제품으로 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이 단짠 트렌드를 따른다면 조미료 시장은 건강한 원료로 본인의 맛을 살리고 첨가물은 줄인 제품들이 사랑받고 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천연 조미료뿐 아니라 식품의 원료나 원산지를 따지는 꼼꼼한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각광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로컬푸드입니다. 건강한 식품으로 대변되고 있는 로컬푸드와 이 바른 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식품 업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대형마트의 식품 코너.
제품의 원산지를 살펴봤더니 세계 각국에서 수입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생산자의 손을 떠나 우리의 밥상에 오르기까지 오랜 시간 유통되어 온 식품들. 이들은 높은 푸드 마일리지를 갖고 있다. 푸드 마일리지란 식품이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도달되는 거리를 의미한다. 식품의 수송량에 수송 거리를 곱한 수치로 나타내는데 그 값이 높을수록 제품의 신선도가 떨어진다. 긴 유통 과정에서 식재료의 손상을 막기 위해 다량의 방부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다. 특히 이제 외국에서 식품을 수입하면서 푸드 마일리지가 이 길어지게 되면 식품의 이제 안전성 문제, 신선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담보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가 길수록 우리의 식생활에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밥상에 오르는 외국산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2000년대부터 1인당 식품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푸드 마일리지도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실제로 한국인의 1인당 연간 푸드 마일리지는 1톤당 7,085km로 2001년에 비해 37% 증가했다. 반면 일본과 영국, 프랑스는 같은 기간 각각 5,484km, 2,337km, 그리고 739km로 감소했다. 프랑스와 비교해보면 한국인의 푸드 마일리지는 무려 10배 수준인 셈이다. 결국 한국의 수입식품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0년 이후로도 수입식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는 166개국으로부터 1,635만 톤의 수입식품을 들여왔다. 그 후로 2016년에는 1,726만 톤, 2018년에는 1,855만 톤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푸드 마일리지 역시 상승 중이란 의미다. 늘어가는 푸드 마일리지에 대한 해법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로컬 푸드다. 로컬 푸드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고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의미한다. 즉, 소비지를 중심으로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먹거리들이다. 덕분에 소비자들은 누가 어떻게 작물을 생산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소비하자는 자연스러운 움직임. 바로 이 로컬 푸드를 이용하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밥상이 차려지는 셈이다. 농식품이 생산된 지역에서 멀리 운송이 되다 보니까 운송기관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이런 배출이 많아져서 이제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었다.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반성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로컬 푸드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직거래입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함으로 해서 중간에 유통 단계가 없어지니까 그 유통 마진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나누어서 혜택을 받는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또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의 한 가정집. 아이 셋을 키우고 있다는 김현홍 씨는 요즘 로컬 푸드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건강한 식재료로 준비하는 저녁 식사. 매일 이렇게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기 위해서는 식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릇도 설거지도 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로 그냥 하죠. 저는 먹는 게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먹는 게 자기 몸을 만드는 건데 먹는 거 바로 세포가 되고 몸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에 투자해요. 좋은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연홍 씨가 말하는 좋은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의 기준은 바로 인근 지역에서 난 식재료, 즉 로컬 푸드다. 놀라운 것은 이런 로컬 푸드의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다는 사실. 대체 이런 제품들은 어디서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 걸까? 양평쌀로 만든 오븐도 누룽지인데 이게 현미의 그 까슬한 맛이 없으면서 부드러우면서 이게 바삭해요. 과자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샐러드에 활용해도 좋더라고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요. 그래서 로컬 푸드에서 구입해서 이렇게 먹기 시작했어요. 신선한 식재료에 엄마의 정성을 가득 담아 준비한 저녁 식사. 아이들 젓가락질에도 속도가 붙는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영양소가 풍부한 건강 식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로컬 푸드로 만든 이 음식들,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조미료 같은 거 하나도 안 넣고 하다 보니까 자연의 맛이 있고 식당에서 먹는 것도 맛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만큼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고 싶은 것이 세상 모든 엄마들의 마음일 터. 그래서 연홍 씨는 로컬 푸드의 확산이 반갑다.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거를 신선하게 공급받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을 공급받아서 이렇게 요리를 할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하죠. 김연홍 씨가 이렇게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집 근처에 있는 이 로컬 푸드 직매장 덕분이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3년 문을 연 친환경 로컬 푸드 직매장. 양평 지역의 농가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만들게 됐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하루 평균 약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매장을 찾았지만 해가 갈수록 손님이 늘면서 하루 평균 약 2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한다고 한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이런 데 보면 생산자 뭐 이런 데 뭐 이름이랑 뭐 이런 것도 써 있고 뭐 해서 좀 신뢰가 가고 좀 믿음이 가서 좀 자주 오게 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농약을 안 치고 일단은 믿고 먹을 수 있으니까 오죠. 품질도 좋고요. 가격도 되게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이용해요. 로컬 푸드와 천연 조미료를 활용한 건강한 밥상을 만들기는 요즘 요식업계의 트렌드이기도 하다.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홍성의 한 대학교. 오늘은 조금 특별한 요리 대회가 열리고 있다. 싱싱한 식재료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 모두가 인근 지역 특산물이다.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저염, 저당식의 조리법을 발굴하는 것이 오늘 대회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요즘 탄산음료라든지 아니면은 패스트푸드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그걸 즐기게 되는데요. 이 습관이 나중에 커서까지도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 급식센터 같은 것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저염과 저당에 대한 그 좋은 습관을 미리 길러주기 위해서 이 대회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덜 달고 덜 짠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야 한다. 출전한 학생들은 몇 달 동안 자신들이 고민하고 개발한 레시피를 이 대회를 통해서 선보인다. 당진시와 보령시, 서천군, 그리고 홍성군에서 공수해온 신선한 식재료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조리해야 식재료 본인의 맛을 살릴 수 있을까? 요리 과정에서 저염, 저당식을 만들기 위한 출전자들의 색다른 아이디어들을 엿볼 수 있었다. 무화과로 샐러드를 할 건데 이제 무화과의 단맛으로 이제 단맛을 보충하고 유자 껍질로 향을 낼 거거든요. 유자 껍질로 향을 내고 이제 유자 즙을 짜서 신맛을 내고 이제 달고 새콤하게 먹을 수 있게 샐러드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지역에서 어린이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심사 기준으론 저염, 저당식은 물론이고 실용성까지도 포함된다. 아이템의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급식소에서 현장 적용 가능한 점을 우선으로 봤고요. 오늘 아무래도 저염이랑 저당이 핵심이기 때문에 저염, 저당을 어린이 급식소에서 얼마큼 많이 활용했는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볼 것입니다. 완성된 요리들이 하나둘 테이블 위로 올라온다. 겉으로 보기엔 식당의 음식들과 별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들어간 식재료와 조리를 하면서 첨가된 조미료는
시중의 것과는 분명 다르다. 심사위원들의 꼼꼼한 평가가 시작된다. 일단 맛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텐데. 심사위원들은 오늘 대회를 통해 만들어진 요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두부랑 생선을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튀긴 게 좀 그 안에 그리고 카레를 넣은 게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맛있어요. 아이디어도 좋고요. 저염 저당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염 메뉴로 아주 괜찮은 메뉴 같습니다. 좀 치즈 맛이 강하게 나가지고요. 밑에 또 그 토마토 소스라서 그 토마토 소스 또 약간 향이 강한데 거기다 치즈 까니까 더 짠맛이 나가지고 저희가 오늘 저염 저당에는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간도 너무 세지 않고 뭐 단맛도 그렇게 없어서 저당 저염에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몇 점 주셨어요? 만점 줬어요. 완성된 요리와 함께 꼼꼼하게 만든 레시피까지도 함께 공개된다. 오늘 수상한 요리는 매뉴얼을 만들어 추후 어린이 급식센터에서 메뉴로 활용될 예정이다. 저염 저당식을 보급하기 위한 이런 사회적인 노력은 결국 국민들의 입맛을 바꾸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네, 세계의 많은 식품학자들이 입맛의 변화를 겪고 있는 현대인들의 식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과 환경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식단은 바로 한 세대 전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합니다.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육식을 절제하는 것만으로도 둔화된 미각을 살릴 수 있다는데요. 요즘 여러분의 밥상은 어떤 음식들로 채워져 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들에게 달달하고 짭짤한 맛은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다. 그러나 입에 달콤한 것이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간의 식습관을 돌아보고 건강한 입맛을 가꾸는 일,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